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학교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어떤 조건들이 만족이 돼야지 아이들이 학교 수업에 집중을 할 수 있고 또 선생님도 학교 자기들 직업에 자기들이 하는 그 학교 교육에 집중을 할 수 있나 그거를 이제 이야기해 보려고 그래요. 제 책의 이제 첫 번째 챕터인데 아직 퍼블리시 안 된 책입니다. 아직도 쓰고 있는 책인데 이제 챕터가 스쿨 파티시펀트예요. 스쿨 에듀케이션 앤 스쿨 파티시펀트. 그래서 학교 교육에 파티시펀트 그럼 학교 교육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학교 교육 그러면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아이들이죠. 학생들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선생님들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저는 학부모들이라고 그래요. 학부모들은 조금 떨어져 있기는 한데 그래도 절대적으로 학교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분들이 학부모들이에요. 특별히 아이들의 정신건강, 그다음에 아이들의 사회성, 아이들의 그 정서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모님도 학교 교육의 일부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은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선생님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좋은 선생님이 된다. 그러면 좋은 선생님하고 영어로 얘기를 하면 굿 티처와 나이스 티처는 좀 달라요. 한국말로는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좋은 선생님과 착한 선생님? 나이스하다는 거를 착한 걸로 얘기를 하면 착한 선생님과 좋은 선생님. 근데 아이들이 필요한 거는 착한 선생님이 아니고 좋은 선생님이에요. 이 좋은 선생님은 굉장히 좀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좋은 선생님의 개념 속에는 인격적으로 좋은 선생님과 또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다 함축된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좋은 선생님은 뭐냐면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선생님이에요. 뭐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막 밖에 나와서 어른으로서 훌륭하고 이런 개념보다는 아이들이 존경하고 아이들이 따를 수 있는 그죠? 꼭 선생님을 존경해야 되냐고 그러는데 존경을 하고 안 하고는 큰 차이가 나죠. 아이들이 어른을 존경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른을 믿게 돼요. 어른을 믿으면 그 어른을 따르게 되죠. 그러면 어른이 하는 말을 어떻게 해요? 새겨들어요. 우리가 어른들끼리도 우리가 친구인데 믿을 만한 친구 말은 우리가 새겨듣잖아요. 근데 우리가 별로 가치 없다고 생각하거나 우습게 여기는 친구가 무슨 말을 하면 그냥 콧방귀로 듣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사람의 이제 태도를 결정을 하고 사람의 관점을 결정하기 때문에 좋은 선생님은 그 티칭 스킬이 있고 이제 티칭을 우리가 영어로 얘기를 하면 teacher efficacy라고 그러거든요. teacher efficacy. 그러면 efficiency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생님은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될까요? 이제 첫 번째로 선생님 자신이 똑똑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 스스로도 굉장히 이렇게 인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메타 커그니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인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건 필수적인 일이에요. 선생님이 스마트해야 되는 거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선생님이 아이들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카그니티브 엠파티가 있어야 돼요. 애들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영어로 얘기를 하면 teaching communication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은 뭐예요? 의사소통이잖아요. 그죠? 대화하고는 조금 달라요. 나중에 이제 제가 기회가 되면 대화와 의사소통의 차이가 뭔지 영어로 얘기를 하면 communication과 conversation.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같은 개념으로 놓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들을 이제 놓고 아이들 장애나 아이들의 능력이나 솜씨나 이런 거를 놓고 봤을 때 가르치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화와 의사소통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teaching communication 그러면 선생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그 학과목의 내용을 아이들에게 전달하는데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 의사소통이라는 건 뭐예요? 말을 하는 사람과 말을 듣는 사람이 서로가 전달하는 자와 이해하는 자가 같은 라인에 있는 거예요. 전달하는 사람은 이 말을 했는데 듣는 사람은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전달하는 사람은 숟갈을 주세요 그랬는데 듣는 사람이 젓가락을 주는 게 아니고, 그죠? 말하는 사람이 나 물 마시고 싶어요. 그런데 오렌지 주스를 주는 게 아니고 물을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심부름을 시키면 저희 짝이 맨날 하는 말이, 심부름에 제일 좋은 거는 아무리 내가 가서 이게 맞는 것 같아도 말한 사람의, 심부름을 시킨 사람의 말한 걸 그대로 갖다 주는 게 최고다. 이제 저한테 몇 번 막 혼나고 나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듣고 제가 말한 거를 듣고 가서 이행을 할 때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게 더 나은 것 같으면 이제 이걸 해서 엉뚱한 걸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의사소통이 잘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무언가를 가르쳤을 때 아이가 가르친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teaching communication이에요. 그러면 이때 teaching communication이 잘못됐을 때, 물론 이제 일반 의사소통에서는 뭐 누가 얘기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논리로 이야기를 하고 듣는 사람은 심리학으로 듣는다는 말을 누가 했는데, 말하는 사람의 아무리 똑바로 이야기를 해도 듣는 사람이 자기 마음에서 느껴지는 대로 들으면 그렇게 되면 이제 의사소통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티칭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가르친 내용이, 이거는 이제 그냥 보통의 우리가 하는 그냥 의사소통이나 마음 전달이나 이 대화나 이런 거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가르치는, 학과목을 가르치는 거는 팩트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학과목 안에 나와 있는 그야말로 스페시픽한 난리지를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르친 난리지, 그러면 선생님의 티칭 커뮤니케이션, 그럼 뭐냐면 선생님이 아이들이 듣는 아이들이, 배우는 아이들이 잘 알아듣고 잘 배울 수 있도록 선생님이 잘 요리를 내서 아이들한테 전달하는 그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이야기를 해도, 이제 저도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 이야기가 막 산으로 갔다 강으로 갔다 물로 갔다 바다로 갔다 막 이러면 듣는 사람이 따라오다가 지쳐버리죠. 그 길을 잃어버려요. 그러면은 도대체 저 사람은, 저 여자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가끔 많이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선생님이 그렇게 티칭을 하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헷갈리죠. 길을 잃어버려요. 그럼 아이들이 못 배워요. 그래서 이제 티칭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메타 커그니션이 좋고 하이어 오더 커그니션이 좋으면, 인지 능력이 좋고 똑똑한 선생님들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어떻게 딱 만들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죠. 바이트 사이즈로 준다 그래요. 바이트 사이즈가 뭐예요? 한국 음식은 우리가 전부 다 바이트 사이즈로 우리가 상에다 올려요. 그래서 한국 상에는 뭐가 없어요? 이 칼이 없어요. 제가 맨날 한국상에는 외판이 없다고 그러는데 한국상에는 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젓가락으로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죠? 바이트 사이즈야 전부 다. 그러니까 지식 전달을 그렇게 바이트 사이즈로 해서 선생님이 잘 전달을 하면 아무리 IQ가 좀 떨어지고 인지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아이들도 잘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선생님이 그냥 막 올가나이즈를 못하고 교과서에 있는 대로 그냥 막 전달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이제 소화를 못 시키는 거죠. 막 큰 덩어리도 들어갔다가 작은 덩어리도 뱃속으로 들어가고 막 이렇게 되니까 아이들이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요즘에 이제 한국에서도 학원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들보다 훨씬 잘 가르친다는 말을 하는 게, 이게 사람이 이제 배고픔에 뒤에 배수진을 치고 하는 거잖아요. 학원 선생님들은 자기가 잘 가르치지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안 오잖아요. 학교는 아무리 선생님이 잘 못 가르쳐도 아이들이 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다른 방면으로 보면 많은 아이들이 애프터스쿨에 가서 학원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보충을 한다고 생각하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요? 굳이 애써서 아이들하고 실갱이를 하면서 안 하는 애들을 데리고 막 자는 애들을 깨워가면서 이렇게 하려니까 선생님들의 이제 동기가 떨어져 버리죠. 동력이 떨어져 버리고 이제 그런 면도 좀 있어요. 그런데 책 하나를 써도 이제 잘 자기가 말하고 싶은 내용을 잘 정리해서 말하는 사람, 쓰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이제 자기 머릿속에 막 하나가득 들어있는 걸 그냥 쏟아놓은
리파이닝 작업을 안 하면 이제 쏟아놓게 되죠. 그래서 선생님들의 티칭 커뮤니케이션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고 아이들이 잘 배우냐 못 배우냐는 아이들의 인지 능력보다 더 중요한 건 선생님들의 티칭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일수록 좋은 선생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 티칭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선생님이 필요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좀 떨어져도 알아들어요, 그거를. 왜? 선생님이 차곡차곡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티칭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아이들을 잘 다뤄야 되잖아요. 아이들이니까 잘 다뤄야지. 그리고 아이들이 다시 말하면 나를 존경하고, 존경까지는 아니요. 사람으로 존경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선생님은 참 잘 가르치는 선생님, 우리 선생님은 자기 직업을 잘 수행하는 선생님, 우리 선생님은 정말 선생님이야. 이렇게 아이들이 나를 생각해주면 어떻게 해요? 잘 따라오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 선생님이 여기 봐. 그럼 아이들이 쳐다본단 말이에요. 왜? 선생님을 쳐다보면 재밌어. 선생님이 그 다음에 재밌는 말을 해. 그 재밌는 말은 선생님이 농담을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하는 말을 내가 다 알아들어. 그래서 재밌어요. 아이들은 알아들으면 재밌거든요. 선생님이 프랑스 얘기를 하는데 프랑스를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근데 선생님이 막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면 한 번도 안 가본 세계의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들은 못 따라가요. 근데 선생님이 프랑스 얘기를 하는데 조목조목 얘기를 해요. 프랑스에 대해서. 그럼 아이들은 재밌거든요. 왜? 한 번도 프랑스를 안 가봤는데 가보고 싶어. 나중에 크면 가봐야지. 아니면 엄마한테 우리도 프랑스에 한번 가보자 그러자. 막 이런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적 호기심이죠. intellectual curiosity가 아이들이 막 생겨요. 그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아이들을 이제 잘 매니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특히나 공부를 조금 떨어지는 아이들, 잘 못하는 아이들, 잘 못 따라오는 아이들, 또 문제 행동이 좀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선생님이 항상 그 아이들 옆에서 배회해야 돼요. 클래스룸 안에서.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서 그냥 서서 계속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르치면서도 우리 옛날 선생님들 많이 걸어 다니시잖아요. 이제 아이들 사이사이에 책상 사이사이를 굉장히 그 선생님들이 걸어 다니시면서 아이들을 툭툭 치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아이들 치거나 만지지만 않으면 돌아다니시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왜 돌아다녀요? 내가 지금 티칭을 하는 동안에 이 녀석들이 딴짓을 하나 안 하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과서 밑에 있는 만화책도 끄집어내고 교과서 밑에 있는 모두 애들이 이제 디스트랙트 돼 있는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잖아요. 그렇게 선생님들은 그런 걸 이제 프로액티브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선생님이 그렇게 다니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디스트랙트 되는 것도 그렇게 하지만 또 이제 문제지를 이제 풀게 한다든지 선생님이 이제 가르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을 확인을 해야 되잖아. 오늘 배운 거를 얘네들이 잘 했나. 그런 걸 이제 매 클래스마다 선생님들이 이제 어세스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문제지를 주고 선생님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럼 문제지를 주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자기 자리에 앉거나 뭐 창문을 내다보고 공상에 빠지거나 아니면 밖에 뭐 이래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사이사이를 다니면서 아이들이 문제 푸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서 고개를 이렇게 밑에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교실 전체를 봐가면서 왜 내가 여기 있는 동안 저쪽에 있는 녀석은 또 딴짓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다니면서 아이들이 잘 못하는 아이들 좀 어려워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빨리 캐치를 해서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요거는 이런 식으로 해봐. 여기가 너가 저기 못 알아들은 것 같다. 그러면 요건 이렇게 해봐. 이러면 아이들이 딴짓을 할 여유가 없죠. 왜?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나면 그 다음 또 이제 할 수 있잖아요. 무브온을 할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 이제 잘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선생님의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굉장히 길게 얘기를 했지만 아이들의 카그니티브 인지, 카그니티브 케이퍼빌리티는 인지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배울 수 있는 러너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학생이 결국에 러너잖아요. 이 배우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펑셔널 인텔리전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건 현재의 IQ 능력이에요. 인텔렉추얼 지적 능력이고 그렇지만은 아이들의 그 인포메이션이 왔을 때 아이가 선택적 주의를 기울여서 중요한 내용을 받아들여서 머릿속으로 지속적으로 어텐션을 하면서 그 내용을 프로세스 해가지고 그거를 그 기억 장치 속에 잘 정리해서 넣는 거. 그게 이제 러닝에 관계되는
인지 펑션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능. 그다음에 인지 과정이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cognitive maturation이라고 그랬잖아요. maturity. 그러면 이제 그거는 뭐예요? 자기 조절 능력. 그죠? 자기가 좀 힘들어도 그걸 잘 참고, 아, 요거 끝나고 나서 쉬어야지. 그다음에 시험이 있으면 열심히 공부하고, 아, 시험 끝나고 나면 내가 좋아하는 뭐를 하루 종일 해야지. 그럼 뭐예요? 자기에게 주는 보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딜레이 그래티피케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친구가 좀 억울한 말을 해도 그거에 대해서 바로 화를 팍 내는 게 아니라, 화를 팍 내면 어떻게 돼요? 친구하고 사이가 이제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나를 컨트롤하면서 잘 눌러가지고 친구 기분 안 나쁘게, 그렇지만은 내가 마음을 다친 걸 아예 자기 친구에게 좋게 표현을 해서 친구가 사과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이제 친구 관계가 유지가 되고, 이런 머처리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라 그랬어요? 사회 정서, 그죠? 인지라 그랬잖아요. 사회 정서 인지. 그러면 이제 사회적으로 벌어지는,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교실 안에서 일어나는 그 상황에서, 사회 상황에서 내가 적절하게 센스 있게 행동을 하는 거죠. 센스 있게 말을 하고 센스 있게 행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카그니티브 엠파티로 아이들을, 내 친구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마음 읽기를 해서 친구 관계를 잘 유지하고, 그게 이제 아이들의 능력이죠. 왜냐하면 친구 관계가 어지러워지고 친구 관계가 힘들어지고, 또 어느 친구가 나를 귀찮게 하거나 나를 괴롭히거나 이러면 아이들이 집중을 못 하잖아요, 공부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래서 제가 독수리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선생님들은 이 독수리들이 쫙 꼭대기에서 이제 새들을 쫙 지상에 움직이는 모든 동물들을 보잖아요. 뭐 인간도 보고 다 보잖아요. 그랬을 때 이 독수리들이 그 눈을 가지고 약한 놈들을 찾아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가서 공격을 해서 낚아채서 자기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이 선생님들이 독수리의 눈을 가지고 아이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아이들을 보고 얼른 가서 미리 도와주는 거예요. 아이가 힘들어하기 전에. 그래서 아이는 항상 내가 학교에서 잘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성취감을 맛보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선생님 굉장히 필요해요. 항상 선생님의 눈이 아이들한테 가 있어야 되겠죠. 아이들한테 가 있는데 조망의 눈이어야 되는 거예요. 쫙 전체를 볼 수 있는, 전체에 돌아가는 이 상황이 내 눈 안에 쫙 들어오는 그 조망의 눈, 그죠? 조망의 눈이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의 이런 어려움을 이제 보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미리 도와주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의 짝, 이제 그것도 제가 그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집에서 아이들을 기분을 안 나쁘게 만드는 게 부모님의 잡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서 포커스를 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집에를 오면 굉장히 편안해야 돼요. 일단은 정서적으로 편안해야 돼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껴야 돼. 집에를 오면. 정서적으로 편안하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자기가 힘든 일이 있거나 자기가 어려움이 있을 때 엄마나 아빠에게 자기의 마음을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부모가 너무 아이에 대해서 기대가 높아도 아이들이 말하기가 힘들고요. 또 부모가 너무 완벽해도 말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다그치는 부모님들, 혼내는 부모님들, 아이들이 못마땅한 부모님들, 아이들한테, 조그만 아이들한테 기대를 많이 하는,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요. 굉장히 불안해요. 왜냐하면 그때도 얘기했지만 부모는 아이들에게 태산이잖아요. 태산. 그죠? 홀 우주란 말이에요. 그 우주 안에 아이들이 와서 안기지를 못하면, 심리적으로 안기지를 못하면 아이들은 갈 곳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렇게 친구들한테 학대를 당하고 힘들게 친구들이 놀리고 굉장히 많이 괴로워도 부모님한테 와서 말을 못하고 자살을 하는 케이스. 너무 안타깝잖아요. 부모님 책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막 후회를 하잖아요. 그런 나쁜 일들이 일어나거나 아이들이 삐뚤어 나가거나, 그래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이들이 안 돌아오거나. 그럼 결국엔 첫 번째는 뭐예요? 아이들이 부모를 못 믿는다는 거. 두 번째는 아이들이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다는 거. 그죠? 그다음에 아이들이 부모를 뭐 못 믿고 존경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우습게 여기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어려워한다는 거.
어려워한다는 거. 그러니까 코드가 안 맞는 거죠. 코드가 정서적인 코드가 안 맞고 어떤 사회적인 코드가 안 맞고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부모님이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마음 읽기를 해야 되듯이 아이도 자기 친구의 마음 읽기를 해야 되듯이 부모님들은 절대적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 눈이 있어야 돼요. 아주 절대적이에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마음을 읽을 줄 모르면 아무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나중에 서울대학교를 가고 하버드 대학을 가고 예일 대학을 가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이들이. 그 아이들은 그냥 불행해요. 그냥 해피하지 않아요. 열심히 살아서 좋은 직업을 가지만 항상 얼굴에 그늘이 져 있고 아니면 얼굴이 짜증이 가득하고 그냥 우리가 40 넘어서의 얼굴은 뭐 태어나서 40년 동안은 부모의 책임이고 내 얼굴이 그다음에 40이 넘어서 죽을 때까지는 내 책임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를 마무리 잘해가지고 자기네가 많은 거를 성취를 해도 마음이 행복하지를 못하면 무슨 의미가 우리 다 마찬가지잖아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고르고 골라가지고 결국엔 우리의 기준이 뭔가에 따라서 우리의 짝을 고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 안정이면 남자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스테이블한 남자를 고르겠죠. 그죠? 이제 여자인 제가 그 다음에 파워풀하고 막 힘세고 건강하고 뭔가 그냥 막 그런 남자가 난 좋아. 그러면은 어떻게 그런 남자를 고르겠죠. 그 다음에 나는 도덕적으로 착한 남자였으면 좋겠어. 그러면 착한 남자를 고르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종교인들은 내가 불교도고 내가 기독교인이고 뭐 내가 무슨 종교면 나하고 종교적 코드가 같아야 돼. 나하고 정치적 코드가 같아야 돼.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어느 거에도 사람의 깊이는 없잖아요. 사람 자신이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 그 좋은의 의미가 나의 데피니션에 의한 이 좋은 사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하고 자식 관계나 부부 관계나 그러니까 부부 관계에서 두 짝과 남자와 여자 아니면 뭐 어느 같이 집안에서 자기가 평생의 나의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선택한 사람이 나의 기준에 의해서 내가 고르거나 아니면 서로 코드가 맞아서 결혼한 사람들이 둘이서 코드가 잘 맞아서 큰 소리가 안 나는 그죠? 서로가 조금 실망은 해도 살짝 마음은 다쳐도 막 서로가 소리를 지르고 애들 앞에서 싸우고 악을 쓰고 막 못 살겠다 그러고 뭐 내가 그냥 헤어져야 된다 그러고 이혼해야 된다 그러고 뭐 두 번 다시 막 이런 막말을 아이들 앞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똑같은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마음 읽기가 안 돼서 이제 그렇게 싸우게 되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거기서 굉장히 힘들어지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마음 읽기라는 게. 그래서 부모님은 아이들을 공부를 하라고 푸시를 하고 너희를 위해서 맨날 이제 부모님들이 첫 번째로 하는 말이 내가 나를 위해서 그러냐 너를 위해서 그러지. 근데 그거 부모님을 위한 거 맞거든요. 왜? 부모님이 잘난 자식을 가져야 자기 프라이드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걱정해서 하는 것 같지만 물론 아이들을 걱정하는 거가 거기에 가장 크죠. 그렇지만 이제 5살, 6살, 7살, 8살, 9살, 10살 된 아이들을 푸시하는 거는 절대로 저는 그러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제 그걸 보시면 알아요. 내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과 친구나 누구를 만났을 때 내가 얼마만큼 아이들 이야기가 내 입에서 나오고 있는가를 보면 알아요. 그리고 아이들 이야기가 좀 자랑하는 말인지 아니면 아이들에 대한 속상함을 이야기하는 건지 이런 거를 보면 알아요. 다른 사람이 물었을 때, 그 집 애는 어느 학교를 다니니까 진짜 좋겠네. 그러면, 그게 좋은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님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잘하고 이런 거, 그런 의미가 그렇게 나에게 큰 의미가 없다고. 그 좋죠. 아이들이 왜냐하면 아이들이 자기가 잘해가지고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으면 부모님이 프라이드풀한 아이를 보는 그건 부모님은 굉장히 기분 좋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말씀드린 대로 돈은
중요하죠. 경제적 안정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부모님들이 아이들 앞에서 경제적 안정을 이야기하지 않는 한, 경제적으로 걱정을 하지 않는 한 아이들은 잘 모른다는 거. 그렇지만 이제 요즘 아이들은 어때요? 뭐 옷으로 우리 때처럼 교복을 입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옷으로 이제 아이들의 이제 빈부를 막 따지고 이러니까 조금 더 많이 복잡해지기는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그렇게 외모로 아이들 앞에서 자기의 자존과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는 아이로 키우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거는 부모님이 명품 백을 들고 명품 옷을 입고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으로 얼굴을 하고 성형을 하고 계속 그렇게 이제 부모님이 외모에 많이 치장을 하고 많이 신경을 쓰고 그러는 부모님들은 아무래도 아이들이 그럴 확률이 많겠죠. 이 속이 단단한, 속이 야무른 그런 부모님, 그럼 나의 모습. 왜냐하면 어른은 아이들의 거울이잖아요. 근데 내가 무의식적으로 예를 들면은 엄마가 하루에 1시간씩 막 거울 앞에 앉아서 얼굴에다 공을 들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에 굉장히 오랜 시간을 얼굴에 공을 들이고 저녁이면 또 오랜 시간을 또 얼굴에 닦아내느라고 공을 들이고 그죠? 그리고 엄마가 그냥 명품백에 목을 메고 부러워하고 친구를 만나고 와서 속상해하고 남편한테 그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엄마가 뭐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아빠가 뭐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그러지를 않고 엄마 아빠가 내적의 단단함에 그죠? 인간 자체의 단단함의 기준을 두고 살면 아이들이 거기에 그렇게 의미를 안 두게 잘하게 돼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막 뭐 명품을 입고 와서 막 이렇게 막 해도 아이들이 그렇게 큰 부러움을 안 느껴요.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막 나도 좀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보다는 명품보다는 자기 옷의 스타일의 아이들이 더 신경을 쓰게 돼요. 나한테 잘 맞는 스타일. 그죠? 명품이 아니어도 옷을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에 가서 옷을 사 입어도 명품이 아니어도 아이들이 내가 내 코디에 맞는 옷으로 잘 패션 감각이 있게 잘 차려입을 수 있으면 괜찮아요. 오히려 그렇게 신경을 쓰는 아이들로 키우면 아이들이 그렇게 밖에 나가서 주눅을 들지 않고 잘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아이들 양육 태도들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양육 태도가 제가 이제 그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그렇게 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모님은 이제 굉장히 제일 이상적인 부모님이고 이제 그다음에 굉장히 아이들이 오리엔티드가 돼서 이제 키우는 부모님들 모든 걸 아이들한테 걸고 사시는 부모님들 결혼하고 나서 아이가 생기고 나서 서로 짝과 짝은 쳐다보지 않고 아이들한테 두 짝이 아이들한테만 포커스가 돼가지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을 지나치게 보호하는 부모님들 그 다음에 아이들을 지나치게 방관해서 키우는 부모님들 그 다음에 일정하게 기준이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키우는 부모님들 이런 부모님들의 이제 스타일에 따라서 아이들의 정서와 이제 결정이 되겠죠. 정서적으로 아이들이 안정된 아이들로 자라느냐 정서적으로 불안한 아이들로 자라느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아이들 교육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제가 그전에 이야기한 거하고 좀 겹쳐지긴 하지만 그래도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아이들, 이 학교의 이세 아이들과 선생님과 부모님과 요 세 명의 이 멤버들이 잘 궁합이 맞고 잘 서로가 철학이 맞고 서로가 관점이 맞을 때 아이들은 굉장히 살리드하게 잘 자라겠죠. 안정된 아이들로. 그렇게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다이렉트리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이 선생님들이 이제 선생님들을 들들 볶기는 해도 그죠? 어떤 스타일에 따라서 그러지만 선생님이 자기 철학이 뚜렷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자기가 한 점 부끄러움이 없고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선생님이고 그다음에 부모도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매일같이 부모님이 생각하고 또 돌아보고 반성하고 그렇게 하는 부모님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마이너인 아이들 사이에 두고 그죠? 양쪽 어른들이 잘 서포트를 해서 아이들을 키우면은 굉장히 아이들이 원만하고 단단한 아이들이 되겠죠. 단단한 아이들. 그러면 공부는 부차적이에요.
이 아이들은 공부를 잘해요. 열심히 해요. 왜? 자기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자기 책임감이 뭔지를 아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막 공부가 우선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우선이 돼서 하다 보면 아이들이 자기의 책임을 하면 부모님은 그다음부터는 책임감만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너희의 책임감, 학생으로서의 책임감, 집의 아이로서의 책임감, 또 친구로서의 책임감, 그런 책임감을 가르치면 아이가 단단하게 잘 자라죠. 그럼 뭐 그냥 전교에서 난리는 탑이 돼가지고 뭐 서울대를 가고 하버드를 가고 예일을 가고 스탠퍼드 이게 아니어도 아이가 단단하게 이 다음에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를 아이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해요. 자기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아이들을 바뀌게 돼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키우는 게 이렇게 사람으로 먼저 키우는 게 먼저인 거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키워내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그다음에 자기의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의 할 일을 가지고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 되고 그 공부는 자기가 해야 되는 의무이기 때문에 그죠? 의무이고 책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책임감 있는 아이들이 공부를 방관할 수가 없어요. 책임감 있는 아이들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우선적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게 자기의 직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하게 돼요. 설사 탑이 아니어도.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괴물 어른을 키워내지 않죠. 괴물을 만들어내지 않고 정말로 원만하고 단단하고 그죠? 좋은 사람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사세요.